정복을 입은 삼성 장군이 곧장 철문 앞으로 나타나게 될 줄은. 과연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장군이 직접 출동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철문 밖에 무릎 꿇은 이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의 오래된 단독주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붉은 벽돌집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이춘자 할머니는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손자 장영우가 군에 입대한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할머니는 매일같이 달력을 넘기며 손자의 면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우야,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장영우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때 영우는 겨우 7살이었고 갑작스럽게 손자를 떠맡게 된 할머니는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슈퍼에 납품할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보일러 수리공 일을 도우며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청소를 했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은 그 오랜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영우를 대학까지 보냈고 마침내 군대까지 무사히 보낸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낙이 없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영우가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고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영우가 군대에서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우야, 밥은 잘 먹고 지내냐? 할머니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어요. 이웃집게도 짖지 않고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엽서 한 장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면회 가능하면 연락드릴게요. 마이너스 영우. 짧고 간결한 글씨체였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우는 원래 글씨를 꽤 자세히 쓰는 편이었는데 이번 엽서는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면회 가능하면이라는 표현도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다음 주 면회 때 뵙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보자. 할머니는 큰 맘을 먹고 결심했습니다. 전국에 둘도 없는 서울 23사단까지 면회를 가기로 말이에요. 비록 먼 길이지만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영우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참치김밥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계란도 부치고 단무지도 썰어서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말았어요. 내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우야, 할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머니는 김밥을 싸면서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손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뭔가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영우가 손을 뻗고 있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정부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23사단 부대 정문 앞에 이춘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선 할머니는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이곳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 한 봉지와 낡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 할머니는 높은 철조망과 경계초소를 보며 감탄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군부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니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니 영우도 저런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정문 경계 근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내병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손자 면회 왔는데요. 장영우 하사 좀 보고 싶어서 멀리 경북 구미에서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내병은 잠시 무전기로 확인을 했지만 곧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대 정비일이라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예, 정비일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엽서에는 면회 제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비일이라니요. 그럼 언제 면회할 수 있나요? 저 정말 멀리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부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안내병의 답변은 애매했습니다.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사정을 해보았어요. 제발이요. 이 할머니가 새벽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김밥도 싸왔어요. 하지만 안내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뭔 일입니까? 중대장님, 면회 온 민간인이 계십니다. 김중이라는 명찰을 단 중대장은 할머니를 훑어보더니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 민간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저는 그냥 손자 얼굴 한 번만.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안 됩니다. 김중희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면회가 이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중대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할머니가 경북에서 아이고 시끄러워. 말 안 통해요? 그때 김중희가 손짓을 하자 주변에 있던 병사 2명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철문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캐리어가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옷가지들이 흩어졌습니다. 김밥 봉지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얘가 며칠 전에 엽서를 보냈는데 이상하다고요. 혹시 아픈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자예요. 내 새끼 같은 애라고요. 그 광경을 보던 정문 근처의 병사들 몇 명이 불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중대장과 부사관들은 조용히 하라는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민폐예요. 김중희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저는 그냥 손자가 걱정되어서. 걱정 마세요. 군대에서 죽지 않아요. 집에 가세요. 할머니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새벽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김중희는 이미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할머니는 철문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짐을 다시 챙겼어요. 김밥 봉지는 찢어져서 속이 조금 보였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영우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부대 정문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영우가 사준 스마트폰이었지만 할머니는 전화 기능밖에 사용할 줄 몰랐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보니 저장된 번호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 병원, 그리고 맨 위에 사람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었어요. 괜히 바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 밖에 믿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음성이었지만 어딘가 바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주야. 나야, 춘자야. 할머니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전화 너머 한은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영우가 이상해. 내가 면회 왔는데 철문에서 못 만나게 해. 뭔가 잘못됐어.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23사단 앞이야. 새벽부터 여기 왔는데 면회도 못하게 하고 그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날 밀어내더라. 한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신지 주변 표지판 좀 읽어주세요. 여기 23사단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이야. 의정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아니야, 바쁠 텐데. 괜찮아. 어머니, 지금 이게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부대 정문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중이라는 중대장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병사들이 어떻게 자신을 밀어냈는지, 그리고 영우의 엽서가 평소와 어떻게 달랐는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중이라고 하셨죠? 한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김중희인가 하는 사람이었어.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이고.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었는데 당장 나가겠습니다. 15분 안에 거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어? 너 중요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할머니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은주는 어릴 때부터 믿음직한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군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있기로는 한은주가 국방부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는 멀리서 검은 승용차 세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차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차들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앞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한은주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알고 있던 한은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한은주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은주야? 할머니는 일어서며 한은주를 맞았습니다. 한은주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자세히 살폈어요. 어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너, 이 옷이 뭐야? 한은주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에게 자신의 정확한 직책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미안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장군이에요. 교육사령관을 하고 있어요. 장군?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장군이라니 그것도 여자로서 장군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럼 너 계급이 높은 거야? 네, 삼성 장군이에요. 한은주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에게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딸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해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우 일부터 해결해야겠어요. 한은주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부대 안이 발칵 뒤집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군 차량들 때문에 모든 간부들이 긴급히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은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영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부대 정문 앞으로 다가가는 한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면회 거부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은주 장군이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가자 정문 경계 근무자들이 급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삼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무전기를 통해 삼성 장군 도착, 삼성 장군 도착이라는 음성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경례. 정문 초소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한은주는 정중하게 답례를 한 후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대장을 즉시 호출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내병은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몇 분 후 김중희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중희 23보 병사단 3중대장 김재호입니다. 김중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삼성 장군 앞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당신이 오늘 아침 민간인 면회를 거부한 중대장입니까? 한은주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김중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부대 정비일이라서. 부대 정비일이요? 누가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그것은. 김중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부대 정비일이라는 것은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감히 장군 앞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시오. 그리고 장영우 하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은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중희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장군이 왜 장영우 하사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영우 하사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은주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김중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재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독방? 무슨 죄목으로? 상관 모독죄와 군기문란 혐의로. 한은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상관 모독죄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김중희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한은주 뒤에 서 있던 한 명의 영광급 장교가 앞으로 나섰어요. 중령 계급장을 단 그는 한은주의 부관이었습니다. 장군님, 일단 부대장을 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부대장실에서 대령 한 명이 급히 나왔어요. 50대 초반의 박대령이었습니다. 23보 병사단장 박성민 대령입니다. 장군님께서 갑작스럽게 방문하셔서. 박대령,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영우 하사가 왜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그의 할머니 면회를 거부했는지 말이죠. 박대령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것은 부대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제 조카가 부당하게 독방에 갇혀 있는데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은주가 제 조카라고 말하는 순간 부대장과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영우 하사가 삼성 장군의 조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조카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박대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은주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네, 제 조카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제 어머니시고요. 이제 정확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중희와 박대령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장준영 상병과 관련된 일입니다. 장준영 상병? 네, 제 아들입니다. 박대령의 고백에 한은주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의 아들이 연루된 일이라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었어요. 계속하시오. 장준영이 장영우 하사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는데 장영우 하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말다툼이요? 한은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대령은 계속 설명했어요. 장준영이 친구들과 함께 장영우 하사를 괴롭혔습니다. 장영우 하사가 이를 신고했지만 신고를 묵살했다는 뜻입니까? 부대 내 화합을 위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한은주는 참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인 제 조카를 독방에 가뒀다는 말입니까?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 박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은주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정도가 아니군요. 이건 직무유기이자 은폐행위입니다. 한은주는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헌병대에 연락해서 관련자들을 전부 조사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장영우 하사를 즉시 석방시키고요. 알겠습니다. 부관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자 부대 내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박대령, 당신은 지금부터 직위해제입니다. 김중희도 마찬가지고요. 한은주의 선언에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장준영 상병과 가담자들은 군법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한은주는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맞았어요. 영우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 조카를 데려오시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은주의 명령에 따라 부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 곧 정군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10분 후 부대 내부에서 장영우 하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 군복도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우야. 할머니가 달려가서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장영우는 할머니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너 걱정되어서 왔다. 엽서가 이상해서. 장영우는 할머니를 안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죄송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때 한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장영우는 삼성 장군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영우 하사 고생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제 이름을? 한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은주 장군입니다. 그리고 당신 할머니의 딸이기도 하고요. 장영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딸이 삼성 장군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모님이 장군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처벌할 겁니다. 한은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명령했습니다. 장준영 상병과 관련 부사관들을 즉시 소집하시오. 곧 장준영 상병을 비롯해서 몇 명의 부사관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영우를 괴롭혔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장준영은 23의 나이로 아버지가 부대장이라는 것을 믿고 온갖 횡포를 부려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차려. 모든 관련자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한은주는 그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어요. 장준영 상병, 앞으로 나오시오. 예. 장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복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장영우 하사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거부당하자 괴롭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오해라고 했습니까? 한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준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부대장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 일로 문제 삼는 것은.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부사관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저 할머니도 계급발로 온 거 아니야? 다 낙하산이지 뭐. 그 말을 들은 한은주는 차분히 돌아서서 그 부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병철이라는 명찰을 단 5장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5장은 당황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낙하산이라고 했죠? 그 입 조심하시오. 한은주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군에 들어온 지 30년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뒷담화, 욕설, 따돌림 다 겪었어요. 밤새 공부하고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낙하산이었으면 벌써 추락했겠죠. 그 낙하산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 상식입니다. 이호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은주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장준영 상병, 당신이 부대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요. 한은주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헌병대 차량 진입 허가하시오. 곧 헌병대 차량 2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내려서 대기했어요. 장준영 상병, 이병철 오장, 그리고 가담한 모든 인원은 군법 조치합니다. 폭행, 갑질,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원에 송치됩니다. 헌병들이 다가와서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준영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잠깐,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도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장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라는 조직 전체의 문제예요. 한은주는 주변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급과 지위는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주어진 거예요.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가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들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공범과 다를 바 없어요. 헌병들이 장준영과 관련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부대 안은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은주는 박대령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대령, 당신은 즉시 전속 발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급은 당분간 유보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대령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중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주는 마지막으로 장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영우 하사,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보여줬어요.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영우는 깊이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군인이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딸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손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것에 대해서도 대견스러워했어요. 부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으로 누르는 군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한은주가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 이 작은 부대를 넘어서 정군으로 퍼져나갈 시작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 한은주는 할머니와 장영우를 부대 내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 극적이었거든요. 영우야, 정말 괜찮은 거지?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멍자국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장영우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장영우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은주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한은주는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세요? 한은주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미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한테 연락한 게 정말 미안해. 너 바쁠 텐데 이런 일로 귀찮게 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은주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딸이었어요. 엄마, 나 그 전화 받고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고 차가운 기분이 들었어요. 한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울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난 너 그렇게 키운 적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하나 지키느라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여자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나지? 할머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은주가 사관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내가 말렸잖아. 여자가 군대 가서 뭘 하겠냐고 시집이나 잘 가라고 했잖아. 한은주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는 고집을 부렸지. 자기 꿈이라고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너 등 떠밀어서 군에 보낸 내가 그때부터 계속 미안했어.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하고. 한은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이 자신을 키워준 것이 고마웠어요. 엄마, 저 잘못 키우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신 분이 엄마예요. 그런데 오늘 너 때문에 이런 일이 해결된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 할머니는 장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는 부모도 없고 나 하나만 믿고 컸어. 내 손주 얼굴에 피멍 들어있을까봐. 나 그날 새벽 한숨도 못 잤다. 장영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영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당당하게 살았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애야. 한은주는 어머니와 조카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은주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때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선생님한테 말하러 갔잖아. 기억나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한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때부터 너는 그런 아이였어.
남이 힘들어하는 걸 못 보는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너 모습 보니까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영우도 감동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영우도 엄마가 잘 키우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었잖아요. 한은주는 장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우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할머니가 그렇게 키우신 거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채로 그냥 가족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거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은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엄마.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해요.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고 한은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영우는 자신을 지켜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은주 장군이 직접 주도한 군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 강화 방안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부대에 독립적인 고충 처리 기구가 설치되고 외부 면회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23사단 3중대에서는 새로 부임한 이중희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29살의 젊은 장교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앞으로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에요.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장준영과 그 일당들이 군법 조치를 받은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영우 하사는 정식으로 복귀한 후 오히려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군의 조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런 편견들이 사라졌어요. 영우 형,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후임병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김일병이라는 20살 청년이었어요. 뭐가 대단했다는 거야? 형이 장준영한테 맞서는 거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장영우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김일병의 말에 주변 병사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장영우를 진정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부대 밖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은주 장군이 주도한 개혁안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군대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개혁으로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부대에서는 비슷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신고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쉬쉬하며 넘어갔던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3사단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중령은 개방적인 소통을 강조했어요. 부대는 가족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병사들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부대 철문 앞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춘자 할머니였어요. 이번에는 캐리어 대신 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문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얘야, 고생 많아. 이거 좀 전해줄래? 할머니가 들고 온 박스에는 초코파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영우한테 들었는데 애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며? 그래서 준비했어. 병사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 온 것이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할머니는 또 다른 봉지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였어요. 우리 영우가 김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담가왔어. 곧 장영우가 나타났습니다. 면회 신청도 없이 갑자기 온 할머니가 신기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애들한테 줄 것도 있고.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표이었어요. 많이 좋아 보인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영우는 할머니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병사들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애들이 다 착하네.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면회실에서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를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영우야, 너 이제 힘들지 않겠지?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장영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싸워주신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은주가 다 해준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처음에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면회가 끝나고 할머니가 나가려고 할 때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초코파이 감사합니다. 김치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또 오세요.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철문은 더 이상 가족을 막는 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손자가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 한은주가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이른 봄이 찾아온 구미의 단독주택. 마당에 심어놓은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난달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간호사 김 선생이 체온을 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사실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누가 오신다고 하셨죠? 응, 우리 영우가 와. 면회 나왔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를 만날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났어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영우가 들어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영우야.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장영우가 급히 말렸어요. 할머니,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옆에 앉을게요. 장영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좋아요, 할머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장영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부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후임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저 이번에 진급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부대에서 모범 사례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싸워주신 그 용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우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혹시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장영우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직 별 하나쯤은 부를 수 있어.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언제든지 손자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한번 지켜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배운 용기로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손자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전에 이모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은주가 뭐라고 했는데? 별은 하늘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바로 그런 별이세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냥 손자 걱정되는 평범한 할머니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큰 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별이 되셨어요. 실제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용기가 정군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거든요. 영우야, 그럼 이제 안심하고.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 전에 장영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하실 일 많아요. 제가 제대하면 할머니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훈련 중인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저 구령 소리요. 응, 들려. 예전에는 무서운 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든든한 소리 같아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더 이상 억압이나 강압이 아닌 서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영우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로 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3사단의 병사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한은주 장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장영우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장영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진짜 별이 되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이제 철문은 더 이상 차가운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한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별은 정말로 하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춘자 할머니는 이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밝은 별로 빛나고 있었어요.